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다루다 만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에 할 혹시 병자호란도 다룰 텐데요. 시간이 남게 되면은 병자호란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야기들을 좀 겹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조선시대를 나누는 두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배체제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다. 너무 외재적인 요인으로 인을 강조해서 조선을 양난으로 양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조선 전기에는 나름대로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가면서 소위 말하는 붕당 정치, 오늘날의 정당 정치에 해당되는 붕당 정치가 발생을 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이 체제는 계속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조선시대에 연산군이 없었더라면 혹은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순조가 어린 왕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랬더라면 조선이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조선이라는 사회는 정상적으로는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오래 서 있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한 발로 1분이고 2분이고 건강한 사람은 뭐 몇 분씩 서 있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평생 한 다리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사회는 그런 겁니다. 신분제라는 불완전한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반들은 그 부역에서 면제가 되는 아주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한 발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1분간 서 있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선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안정이 취해졌다라고 해서 그 사회가 완벽했던 사회는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조선이라는 사회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었는데 이게 한 발로 서기처럼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되게 오래 잘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가는데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체제가 바뀌었죠. 하지만 조선은 되게 오래 잘 버텼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순조가 어린 왕위에 올라와서 그때 위기만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조선이 영속했을 텐데 아니에요. 조선은 언젠가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 사회였던 것이죠. 전근대 사회였던 것이죠. 혹자는 양란을 통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위태위태할 때 막 휘청휘청했어요. 한 발로 서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빨리 망해야 됐다. 그래야 새로운 체제가 들어와서 훨씬 더 발전된 사회가 더 빨리 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양난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피해는 컸죠. 아팠죠. 하지만 잘 극복해내서 체제가 바뀌질 않았어요. 주변 국가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 앞에 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였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국내를 너무 강조했어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침략을 앉아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올 텐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에 특히 초반의 전투에서 율곡 이익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일본의 초반의 침입을 잘 격퇴할 수 있었을 텐데 선조가 피난을 갈 때 임진강가에서 누각을 불태워서 불을 밝혀서 밤에 피난을 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누각을 세웠던 이희 선생은 정말 선지자이며 국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위인이다라고 그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선조실록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선조수정실록이라는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10만 양병설은요. 보통 실록이라는 것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모아서 핵심만 추려서 만든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죽으면입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간행했을 때 그 간행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어떤 정파가 있었죠? 동인과 서인이 있었죠. 그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실록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어느 한정파의 관점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왕조사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것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의 10만 양병설은 어느 한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는 궁궐이라든지 백성들이 노비 장적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원을 불태우고 궁궐도 불태우고 선조가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선조가 있었던 경복궁을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균에 대해서도 간신배로서 제가 어렸을 때 영화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원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간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장군은 아니었었죠. 특히나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 하지만 이런 폄하, 어느 한쪽에 대한 폄하가 바로 조선 망국론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요. 조선은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였었다. 영웅이 없었더라면 망해도 당연한 나라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서 구해주었다. 이런 구도를 후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건 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면서 그 당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전개 과정을 보면요. 일단 원인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면서 내부의 정적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이 침략의 원인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일을 하다 보니까 대륙을 진출을 해서 국내 불만을 잠재울 뿐만이 아니라 대륙까지도 차지하려는 야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부의 관심을, 내부의 위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승려로 위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총포수를 도입해서 개량한
조총으로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특히 초기 전투에서 조총을 보고 조선 군사들이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조선 군인들은 당시에 조총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총의 살상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선이 주력 무기로 삼았던 활보다 엄청나게 뛰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조총 같은 경우에는 장전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총 한 발 쏘고 다음에 장전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을 해야 됐거든요. 그에 비해서 활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거리도 정확도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조총에 그렇게 초반에 당했던 것은 처음 봤던 무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 전황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고요. 조선에서는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현길과 김성희를 파견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확인하라고 했지만 혹자에 따르자면 붕당 자신의 정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붕당의 이익에 따라서 정확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전쟁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딴 쪽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은 보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면 북쪽에서 여진족을 방어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군량을 더 거두고 군포를 더 거둔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더 고충을 당해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본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 전투에서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학봉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아주 전쟁의 원흉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진심으로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초유사로서 군사를 모집하는 활동이라든지 왕의 명을 받들어서 의병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봤을 때에 아주 작은 붕당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전쟁의 원인을 붕당으로 인한 무방비 상태 로 보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명가도에서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까 빌려달라. 무엇을?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일본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비를 못한 것은 적절하게 대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당시에 대비를 하기 위한 국력이 조선에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반의 전투에서 상당히 밀렸고 그리고 조총이라는 그 신무기에 대해 일본의 신무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일본이 세 갈래로 나누어서 파죽지세로 올라올 때에 이 군사 작전에서도 정보에서도 어디로 올라올지 미리 방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초반 전투에 밀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무것도 방비하지 못하고 작은 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시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비를 하지 못했고 18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을 함락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피난을 하고 서울을 정벌했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이 사이 선조는 명나라의
보급을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에 참전을 요청해서 명나라가 지원을 하게 되고 조명연합군이 다시 평양성을 탈환하고 육군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조선에서는 행주대첩에서 단독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전국 곳곳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의병이 일어나서 왜군을 몰아내고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몰아내고 그리고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보급선을 차단하고 육지에서는 승전을 거두면서 일본도 슬슬 전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급도 없고 육전에선 점차 패배가 지속되고 명나라도 참전을 했고 일본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휴전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휴전을 선언할 수는 없으니까 휴전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제외한 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바로 해전에서의 승리를 좀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전에서 해로를 차단할 수가 있었는지, 특히 그 내용에서는 이순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해전에서의 승리를 거북선이라든지 어떤 영웅적인 모습에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판옥선이라는 전력과 그리고 채무선이 화약을 도입한 이후에 활성화되었던 많이 개발되었던 조선의 화포 기술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종합시켜서 전략과 결합시켜서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은 나오게 되면 다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순신 장군은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외란 1년 전에 전라 좌수사에 부임이 되어서 전쟁에 대비를 했다 혹은 원래 방비에 힘썼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대비를 단단히 평소에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총공세를 맞아서 한산도에서 대파를 하고 그 이후에도 휴전협정 이후에 일본이 다시 침입을 한 정유재란에서는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로 인해서 곡창을 사수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왜군에게는 치명타를 안겼던 전투가 되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당대에서 특히나 조선시대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대에는 이충무공 전설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이순신 장군 전집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룡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주제로 쓴 징비록이라는 책에서 이순신을 영웅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인용문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 얼굴이 중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옮기면 되나요? 다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책에도 일본 측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영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순신 장군이 원래 자신들이 일본이 느꼈을 때에도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는데 이순신이 아주 약한 전력을 가진 해군 장수였었다라고 묘사하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순신 장군의 전력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과장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린 거북선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거북선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크기도 굉장히 크고 전체를 철갑으로 두른 모습으로 그 묘사하기도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북선, 특히 이순신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던 것이죠. 정유재란 이후에는 명량 대첩이
이순신 장군이 또 승리를 명량대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량대첩은 특히나 영화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세계 해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조선의 해군 전력과 그리고 이순신의 지략, 그 다음에 화포 기술이 결합된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옥선, 밑이 둥근 첨저선이 아니라 밑이 둥근 배다 보니까 지형 아주 좁은 곳에서 갑자기 선회를 해서 돌아서서 먼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를 갖고 있는 대포를 지속적으로 발사한다면 갑자기 쫓아오던 다수의 일본 배들은 방향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좁은 지형의 상권에 모이게 되겠고, 여기에서 대포를 발사하다 보면 그대로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조류도 아주 심했고요. 그죠? 가벼운 일본 배는 이동에는 좋지만 포의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노적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라든지 한쪽으로 모여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다라든지 이런 점들을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했었고, 흔들리는 배에서 움직이는 그 목표를 맞추는 훈련을 평소에도 지속했었기 때문에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판옥선과 대포. 평소에 조선 수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 전력입니다. 평소 전력이었던 것이죠. 밑에는 노를 젓는 격군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대포를 발사할 수 있는 포수들이 위치해 있었고, 그 위에는 지휘소가 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 덮개를 씌우게 되면 뭐가 될까요? 3층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3층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는 약간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2층 반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층 혹은 3층, 2층 반 구조가 지금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드렸던 바대로 세 개의 그림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설계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판옥선이라는 기본 전력 위에다가 뚜껑을 씌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북선으로 대내 싸우면 되지 왜 거북선이 안 남아 있을까요? 판옥선은 구조도도 남아 있고, 그런데 거북선을 굳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덮개를 씌워서 무겁게 위에가 가분수처럼 만들어서 회전할 때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판옥선 가지고도 되니까. 그죠? 넓은 전투 공간의 확보로 막강한 화력을 가진 화약 무기로 무장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덮개로 씌우면 오히려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에도 조선의 화포 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의병입니다. 의병. 인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술 전략은 말해 무엇해죠. 예.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이죠. 대포도 우수했고요. 이 화약 성분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배에서 썼던 화약 무기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성능이 환격하게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의병이 일어나서 이미 위로 올라가서 관군을 쫓아냈다라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요.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형지물을 아무리 간첩들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파견하고 있다라고 해도 동네 사람을 당해내긴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릴라 전술을 채택한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재간이 없겠죠. 예, 괴롭겠죠. 이 의병이라는 것은 조선의 육전에서 굉장히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양반들은요,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서라도, 싸워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남긴 참혹한 광경을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 쇠미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기면 뭐해? 고충을 당한 것은 백성들인데요.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네요. 죽전동의 친가는 당초에 적이 들어와 진을 쳤지만 적이 나간 후에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 먼저 들어와 도둑질해갔다. 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잘 그려져 있네요. 주제동 종가에 가보니 종가라는 것은 종가댁 알죠? 예.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종가에 가보니 모두 타버렸고 사당만 홀로 남아 있는데 들으니 신주를 후원에 매안했다라고 하므로 처음에는 들어가 보고 판에서 배려하였으나 비천복의 남편, 그러니까 여자 노비죠. 여자 노비를 비라고 하는데 천복의 남편 수희가 말하기를 집안에 죽은 시체가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 예. 전쟁의 참혹한 결과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제사 모시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요. 일단 전쟁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휴전회담을 맺고 도망가려고 했었죠. 근데 명나라, 조선을 빼놓고 명나라와 휴전회담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었죠. 왜군은 재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명량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돼 버렸죠.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철군하는 일본 수군을 이순신 장군이 격파하면서 일본은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만 역시 이순신 장군도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일본의 배는 밑이 뾰족합니다. 속도가 빠른 대신에 회전 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송선이다 보니까 판대기가 자재들이 얇았습니다. 포의 공격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두꺼웠습니다. 자재들이 두꺼웠고요. 그 다음에 노전능 구간과 대포 쓰는 구간을 구분해서 좋은 대포, 아주 성능이 뛰어난 대포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판옥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여기다 작전까지 더해진다면 최강의 전투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굳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 거북선 설계도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거북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목을 이렇게 뻗고 있느냐, 세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하는 배들은 세우는 게 더 멋있어 보이니까 세우는 배에다가 그다음에 임진왜란 당시의 특징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섞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혹은 전라 좌수영 당시에 온전한 거북선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상관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원하는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었던 거북선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욕에서 정조대에 간행한 거북선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당시 거북선은 그 당시 활약했던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거북선은 아니라 상상도에 가깝죠. 그리고 정조대에는 이 거북선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아까 정조대 뭘 했다 그랬죠? 이충무공 전설을 국가 비용으로 간행을 했어요. 이충무공에 대해서 충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선양해야 되겠다, 기려야 되겠다, 그를 통해서 왕권을 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북선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대에 만들어졌던 거북선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라 좌수영 단계에 있었던 거북선 그림인데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가져다 놓았던 이유는 옆에 오른쪽에 있었던 판옥선과 거북선이 구조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뚜껑 있는 거랑 거북 머리 있는 거를 빼고는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북선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북 뚜껑, 등 껍질 사이에도 활이나 총이나 화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활을 쏘거나 대포를 쏘려면 무언가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층설이나 2층 반설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구멍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선에서는 이건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판옥선이라는 전체 보편적인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북선에 대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양란의 하나,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PPT를 또 다시 띄워야 되는데 일단은 PPT 그냥 끊지 말고 하려고 PPT 없이 병자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아마 오늘 시간에는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 PPT가 끝나면 요 화면이 끝나면 PPT를 좀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PPT 없이 병자호란 예고편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요 언제 일어났나요? 병자년에 일어났겠죠. 근데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는 다르게 외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왔죠?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중국 본토에는 한족이 있고 이 위쪽에는 오랑캐가 산다라고 했었는데 이 오랑캐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명나라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도 쳐들어온 게 바로 이 호란이라는 것인데 두 번 벌어졌었죠. 병자호란은 1636년이고 정묘호란은 162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상한데? 왜?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임진왜란도 물론 정유재란이 있어서 두 번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 27년에 한 번 침입을 당했는데 왜 또 36년에 10년이 안 되어서 또 침략을 당했을까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랬을까요? 어찌되었던 건 간에 오랑캐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었던 이 전쟁을 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쳐서 임진왜란과 함께 양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이 전쟁은 임진왜란 당한 이후에 겪은 이후에 과연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안 당하면 좋잖아요. 막을 수 없었더라면 1627년에 정묘호란을 겪은 후에
정신을 차렸으면 병자호란은, 더 큰 전쟁이었었던 병자호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627년의 정미호란을 통해서, 형이라고 불러봐 오랑캐들이, 형제의 맹약을 맺었단 말이죠. 맺은 이후에 정신을 차렸더라면 평자호란을 안 겪었을 텐데,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얘네들한테 한 번 더 침입을 당하고 더 세게 맞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렸더라면, 제가 간략하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신을 차렸더라면을 설명하기 위해선 왕조와 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렸더라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27년에 정신을 못 차렸을까? 정신을 차렸던, 똑바로 차렸던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임금은 중립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잘 외교를 했었는데, 광해군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인조라는 사람은, 인조는 1623년입니다. 23년에 인조 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조라는 사람은요. 이 인조라는 사람이 1623년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중립외교를 했던 광해군의 정책을 이어받지 못하고 자꾸 청나라 오랑캐한테 욕을 해댄단 말이죠. 중립외교 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중립외교를 하지 못하고, 청나라가 가장 그때는 후금이, 오랑캐가 힘이 점점 커지고 가고 있었는데, 오랑캐이 나쁜 놈들, 오랑캐이 멍청한 놈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괴롭혀 오랑캐 나쁜 놈 하면서 친명배금, 명나라한테 친하고, 금나라, 그 당시 오랑캐는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을 중립외교를 썼던 광해군과 달리 외교 정책으로 가져오면서 청나라를 자극하니까, 청나라가 열받아서 23년에 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27년도에 누가, 후금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한 대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인조가 형이라고 부르고 형제 맹약을 맺어서 갔는데,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청나라에 대해서, 후금에 대해서, 후금이랑 청나라는 같은 겁니다. 후금이 후에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후금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니까, 뒷담화를 하니까, 에이, 이번에는 한 번 더 너를 정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묘호란 다음에 36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광해군, 인조 1623년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광해군대는 영화 광해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립외교 백성들을 위한 대동법 시행,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인조는 나쁜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의 고충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인조는 왜 그렇게 명분에 휩싸여서 명나라 좋은 사람, 오랑캐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인조 반정이라는 것 자체가 광해군을 죽은 다음에 왕위를 맏아들이 있는 장자가 계승하는 그런 정상적인 왕위 계승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해군이 계목이 납니다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얘는 인륜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얘는 임금이 아니야, 더 이상 임금이 될 수 없어,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는 이유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의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왕을 왕정을 해가는데 명분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냈으니까 자신은 예의범절을 지켜야 되고 그런 명분론에 휩싸여서 자도 명분, 눈을 떠도 명분, 밥 먹어도 명분, 명분론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내에서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해서 예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의범절을 모르고 날뛰는 유목민족, 여진족, 후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수준이 낮은 존재였던 것이죠.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싸우면 어디 편을 들어야 될까요? 명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힘센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얘 비위를 맞추면 전쟁이 안 일어날 텐데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인조의 입장에서 보자면 광해군 쫓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던 그 명분론을 고수해야 됐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 명분론을 적용시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론을 고수하다가 전쟁을 자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조가 그랬다. 인조가 아니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임진왜란이 아니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조의 외교 정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술이 있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이 구체적인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자호란을 통해서 백성들은 많은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광해군이 왕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중립외교를 펼쳤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조라고 하는 명분론에 휩싸인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닙니다. 인조가 잘못하던 잘하던 상관없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 즉 후금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명나라를 쫓아내고 황제 국가가 된 상황에서 조선을 그냥 내비둘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조선을 그냥 내비둔다면 황제 국가에 위험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교 정책과 관계없이 조선이 까불든 안 까불든 인조가 까불든 안 까불든 조선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조가 친명배금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맞아요. 친명배금은 한 건 맞지만 대놓고 그렇게 인조가 내내 떠들고 다니진 않았겠죠. 인조도 한국가의 왕인데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후금에 가서 친명배금 하면서 오랑캐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는 어떻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왕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 단속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야, 쿠데타라는 것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너도 네가 왕을 계속할 자격이 있어? 없잖아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즉 내부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도 불안한 상황에서 실제로도 난이 일어났고요. 1623년 인조 반정 이후에 난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 난이 뭐냐면 이괄의 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는데 얘 주는 상이 2등짜리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난 1등 같은데 이괄이.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키죠. 실제로 난이 일어났으니까 이분 인조는 되게 불안하겠죠. 그죠? 내부 정치를 단속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외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단속도 힘들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갈게요. 병자호란 양난의 하나인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두고 우리는 인조의 탓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더군다나 중립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잘했는데 인조의 외교 정책 실패 때문에 백성들이 고충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 여력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부 단속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